저 안정근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한성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19년 2월 달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학기에 그만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라니까 이게 도무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온라인.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특히 강의록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강의록 만들. 근데 만들어 놓으면 참 이게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보면 강의록 좀 휘황찬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컷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거 빈 강의실에서 그냥 혼자 떠들어야 돼. 이거 녹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학기 해봤더만 도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예. 이제 방금 우리 이태규 교수님이 이제 저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이태규 교수님, 제가 대구대학에 있을 때, 자, 이태규 교수님이 이제 올라오라 해가지고 제가 한성대학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와서 2019년까지 했으니까 한성대학에서 이제 19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한 셈이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대구대학은 이게 1982년부터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에 18년, 그리고 한성대학에 19년, 그래서 총 37년을 했는데 37년을 하다가 이제 19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특강 뭐 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그냥 가서 인사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랬는데 그래서 이거 특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최근에 좀 부동산이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막 부동산 때문에 야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집을 갖다가 그러니까 못 산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이게 아마 고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집 한 채 겨우 33평짜리 하나 있는데 여기 무슨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인지 처음 알았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위 대한민국 상위에 10% 이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 흑석동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러니까 33평짜리야. 그것도 모기지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드는 줄 내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재산세도 너무 많고 종부세는 그러니까 다행히 안 나왔어요. 다행히 안 나왔는데 그게 왜 안 나왔느냐? 나오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부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거 참 잘했죠, 그요. 부부 공동으로 하는 바람에 이 종부세는 안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게 주변에 보면 종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걱정,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걱정입니다. 자, 그래 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 변동으로 정했는데요. 가격 변동으로 하려니까 이게 또 너무 이게 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부동산 이제 경기 변동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면 내용이 많은데 20분만 하라니까 2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부동산 이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뭐냐 이거야.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뭐로 잡느냐. 이게 다주택 보유자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때려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건 카드가 뭐냐? 바로 이제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 보유세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 두 채 가지면 장관도 못 돼. 국회의원도 못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 두 채만 가지면 완전히 죄인이야.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돼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때려잡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이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로 잠겨버린 거죠. 이게 세금이란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원가에 달아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세금을 많이 때리면 부동산이 결국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생산비, 생산비랑 한 번 투입되면 매몰 비용이니까 일단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생산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때리면 이제. 자,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요, 이게 세제 정책을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취득록세, 취득과세, 보유과세, 처분과세인데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사게 해야 되겠죠. 수요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과세 높이는 거,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보유과세, 이거 높이는 거 맞죠, 이거? 야, 니 꺼내 좀 내놔야 돼. 그러면 그 세 번째, 사람이 매물을 나오려 하면요, 처분과세, 양도소득세를 갖다 줄여줘야지. 그래야지 매물이 나오죠. 취득과세, 보유과세 다 때리고,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왕창 때린다. 이러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정책을 쓰대요. 참, 그거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정책인데. 둘 다 거래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양도소득세도 거래세고. 뭐 이래서 했나, 그리고 또 양도소득, 이건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때려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 그게 과연 불로소득이냐고요. 인플레에 의한 상승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인플레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인플레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 불로는 맞아요. 불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올랐으니까 불로는 맞았는데 그게 소득은 아닙니다. 왜? 다른 거 다 같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소득이 명목 소득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실질 소득 계산할 때는 인플레는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조세 원칙에 그런 게 있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게 조세 원칙입니다. 조세로 배우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야.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소득은 아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초과이익 환수세라는 게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세.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가 초과이익이냐? 자, 그랬을 때 우리 부동산 평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는 이제 일반 이익이 있고 특수 이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으로 개발을 했다리 했을 때 올랐다. 그랬을 때 다 같이 오른 것, 인플레가 되면 다 같이 오른 겁니다. 그거는 일반 이익으로 해서 그거는 초과 이익에 들어다 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초과 이익과 특수 이익으로 나누는데 특수 이익은 고부동산만 올랐다. 고부동산. 딴 데 오른 것보다 더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의해서 오른 것만큼 그거는 일반 이익이고 그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요.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까주는 게 이론적으로도 맞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제 머리가 진짜 하얗네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옛날부터 머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성대에 오면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염색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갖다 타는데요, 양보를 해요. 그랬더만 그때 마침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러대, 당신 염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염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염색을 풀었는데, 제가 저기 보니까 진짜 하얗네요. 내가 봐도 저쪽에. 하여튼 이제 가격 변동, 부동산 평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배운 건데요. 부동산 평가에서는 이 가격 변동, 부동산 가격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접근법 또는 매매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부동산의 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접근법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소득 접근법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더 높으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이런 부동산이 더 가격이 높다. 이걸 갖다 우리 소득 접근법 또는 우리가 수익 환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높고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낮은가. 그랬을 때 생산비가 많이 든 부동산이 가격이 비싸고, 생산비가 적게 든 이 부동산이 가격이 그러니까 싸다.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가법 또는 이제 우리 비용 접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가격 변동, 먼저 그러니까 우리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우리 부동산이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거요. 그거는 왜 올랐을까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급은 넉넉하다 이거야. 그런데 정부에서 논리가 뭐냐 하면요,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을 갖다 거의 400~500만 채 공급을 했다 이거야. 그렇게 공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거야.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점, 사람들 투기적 수요, 2채, 3채, 4채 그런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 사람을 때려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줄어들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초창기에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랬습니다. 부동산만큼. 왜? 요거 수요를 억제하면 금방 떨어질 거 참모 중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가지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했는데, 나중에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만 요거는 자신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하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 그거 잘못하고, 하여튼 누가 그러니까 충고를 했는지, 누가 조언을 했는지 그거 잘못 충고를 한 겁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공급이. 자, 우리가 주택 멸실량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년에 가만히 있어도요, 자, 우리의 부동산의 수명이, 주택의 수명이 40년 내지 50년 잡으면요, 50년이라 하면 1년에 2%가 주택으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리고 40년 잡으면요, 2.5%가 주택으로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1,850만 채가 있는데요, 한 2천만 채 있다 치면요, 1년에 4~50만 채가 계속 멸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택으로 못하는 걸 자연 멸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재개발을 하려면
집을 다시 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 멸실인데 자연 멸실량과 인공 멸실량이 1년에 4, 50년. 예.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은 계속 오르는데 주택 보급률은 계속 오릅니다. 지금 서울 경기만 거의 경기도 100% 되고요. 서울은 100% 안 돼요. 자가 보유율이 늘지 않는다 이거야. 공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투기꾼들 때문이다. 두 채, 세 채, 네 채. 자가 보유율은 우리나라가 보면 별로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0%도 안 돼요. 옛날에도 50% 안 됐고 계속 공급하는데도 안 됩니다. 주택 멸실량을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됩니다. 1년에 4, 50만 채 해봐야 본전입니다. 본전. 많이 공급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택가가 비싸다 그러죠? 주택 싼 데 많아요. 내 대구대학에 있는 친구가 퇴직하기 전에 저 합천에 가면요, 그냥 가해산 밑에 300만 원 주고 집을 샀어요. 30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집을 샀는데 1억 5천만 원 들여고 집을 잘 지었어요. 지금 퇴직하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더 해가지고 지금 한 2억쯤 들었는데 저거 아들 보고 준다 이러니까 안 한대. 아들 죽어도 안 한답니다. 왜 1가구 2주택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속초에서 한 6개월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하고 이제 대학에 강의 안 하고 이제 전국 돌아가면서 한 달 살기 하려고 하는데 설악산 밑에 하여튼 어째 빈집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지금 보면 이제 멸실되는 주택이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파트가 멸실되기 시작할 텐데요. 아파트가 멸실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입체 슬럼화, 입체적 슬럼화가 되는데요. 단독주택 다 괜찮아요. 그런데 속초에 그런데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속초에 아파트 안 짓느냐? 계속 짓습니다. 계속 지어요. 단독주택 시내 중심과 근처에 괜찮은 데도 않습니까? 공가가 수두룩합니다. 공가가 수두룩해요. 아니 주택 하나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들어가서 삽니까? 모두 사죠. 그거는 주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물리적 주택 전부 다 계산을 다 하니까 주택 보급률이 높다 해죠. 주택 보급률은 높아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주택으로 계산을 하니까 높은 거죠. 1년에 4, 50만 채 공급, 그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하면 그거는 그냥 빈집으로 남습니다. 새 집도 빈집으로 남아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지금 빈집이 3천만 채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데 안 짓고 다른 데 그냥 신도시 하나를 갖다 50만 채, 100만 채 그냥 지어버립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한데 저쪽에 서울의 북한산 산 꼭대기에 집 지어놔가지고 그거 주택으로 기능합니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급이.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보통 20대, 30대가 거의 한 40%, 50%의 집을 샀습니다. 20대, 30대는 라이프 사이클상 집을 안 삽니다. 20대 같은 보통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가구 수가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1인 가구 때 집 안 사고요. 2인, 결혼했을 때 집 안 사요. 그 다음에 이제 애 놓죠. 애 낳으면 그때도 이제 전세 살고, 전세 조금 이제 큰 데 살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좀 더 크고 이제 애들이 한 4인쯤 되면 40대, 50대 되면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30대가 대거 집을 샀다고 그래요. 왜 20, 30대가 집을 샀을까요? 정부가 공급을 갖다가 이제 안 하는 거죠. 새로 하는 재개발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4, 5년 후, 5, 6년 후 공급이 극히 제한될 것이다. 앞으로 공급이 제한이 되면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지금이 오히려 싸다. 지금 사자.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안 사. 그래서 영끌을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 산.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재개발도 하고 재개발 허용, 한강변 뭐 저런 거 다 허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면 못하게 하시죠. 그걸 만약 했다 이라 하면요 사람들이 기다릴 겁니다. 앞으로 4년 후, 5년 후 또는 6년 후, 7년 후 자, 양질의 주택이 그러니까 이제 올 거다. 이라 하면 당장 집 살 필요 없죠. 기다리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산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겁니다. 효율적 시장이론. 다 배웠. 그때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디 신도시를 개발한다 뭐 하면 그때 개발했을 때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른다. 앞으로 그러니까 4, 5년 후에 5, 6년 후에 주택이 부족할 거다. 그럼 주택이 5, 6년 후 주택이 부족할 때 그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부족할 걸 예산해서 지금 하니까 지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사인을 주지 않은 것. 수요만 억제하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지 않은 것. 그게 집값 폭등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주택 밀실량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못했다는 거죠. 주택 밀실량. 주택 4, 50만 채는 꾸준히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안 오를까요?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이 40년, 50년 전에 주택 보급률 100%, 110%, 110,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10~5%까지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주택이 107 내지 108%가 적정이라고 합니다. 마찰 수요가 그냥 한 7% 내지 8%다고. 110% 돼도 계속 올라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나라 100% 된다고 해가지고 안 오를까요? 자, 우리나라 1가구 2주택 그 때려잡으면 된다는데 전체 주택량이 한 15% 정도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다가구 주택에 가진 게 한 1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 정도는 시장성이 없습니다. 시장에 내봐야 팔리잖아.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수두룩하다니까요. 유럽에도 주택이 하나 그러니까 1유로라고 그러잖아요. 1유로. 주택이 1유로입니다. 그러면 1유로 주고 사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0유로를 그냥 줘요.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너 여기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살아라. 이거 해가지고 네가 집 고치고 살으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공짜 했으니까 3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공짜도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갔다가 헐어야 되는데 헐은 비용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데 집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300만, 여러분도 손해 가면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15% 정도 했는데) 5%는 시장성이 없습니다. 10% 그냥 전부 다 때려잡아서 10%가 오늘 당장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요, 나올 게 10%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택이 나오겠습니까? 집 가진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나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오죠. 네. 그 집이 좀 좋은 데 있어가지고 새들을 면해서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오히려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나온다 칩시다. 그래 봐야 10%입니다. 10% 5년만 지나면요, 다 나와도 5년만 지나면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기적으로 5년, 4, 5년, 한 5년 정도 간격으로 집값이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도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요를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4, 5년만 지나면, 그 벌써 10%입니다. 1년에 2%만 잡아도 벌써 10%가 부족한 겁니다. 수요란 게 뭐냐? 유효 수요를 말하죠. 유효 수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이 있는 것. 이게 갖다가 유효 수요입니다. 살 능력.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갖다 빌려줄 테니까 사라. 그 다음에 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헌집은 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집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유효 수요가 아니란 거죠. 유효 수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 수요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속초 이야기 했는데요. 속초 계속 아파트 지어요. 그 다음, 거기에 내 참아야 왜 20층, 30층 짓느냐 하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짓죠. 그런데 빈집이 굉장히 많아. 단독주택 안 있으면 굉장히 빈집. 자, 하여튼 이게 매매사례 비교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투기꾼들 때문에, 투기적 수요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자, 만약에 있으면 두 채, 세 채 사람들이 소유를 해서 오른다 이라 하면요. 전세 가격은 왜 오릅니까? 매매 가격은 그렇다 칩시다. 매매 가격은.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네 채 가져서 오른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전세 두 채, 세 채, 네 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도 전세 살고 저기도 전세 살고 전세 없습니다. 전세 가격은 왜 오르냐? 전세 주택이 부족하니까 오른 겁니다. 두 채, 세 채 전세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란 사인을 잘못 줬다. 자, 그렇고요. 예. 이게 지금 아직 내국장을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직 한 장을 또 채 안 했네. 하여튼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예, 앞으로. 자, 앞으로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소득접근법입니다. 이 소득접근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가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자율, 다른 하나는 이제 경기.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죠. 자, 부동산은 이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제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0%대에서 이제 1%대로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와 이자율 간의 관계인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경기는 내년에 경기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요, 자, 부동산은 이게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만큼 다운되느냐? 그거는 모르죠.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요, 통상 한 20, 30% 떨어졌을 때, 요때가 이제 바닥입니다. 요때가 바닥.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틀림없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만큼 떨어질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떨어질 거냐? 이것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부동산 경기하고 증권 이제 주식 경기 그거하고 어떤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식이 피크 치고 부동산 경기는 그거보다도 6개월 내지 1년 반 정도가 늦다고 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이 한 3개월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후 올 겨울 그러니까 이사철 2월달 3월달 이때부터 아마 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지느냐 이거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식이 그러니까 어쨌든 피크 친 거 주식 그 누가 봐도 이제 다시 더 오를 거다 생각 안 해요. 그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지금은 사면 안 되죠. 지금은 진짜 상투고요. 진짜 상투고. 예.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아마 이제 수치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떨어진다는데 아직 수치상으로 아는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한 2, 3개월 후부터는 아마 수치상으로 부동산도 이거 떨어진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우리 여러분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부동산 보면 과열 침체 계속해. 옛날에 미분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서로 살려고 야단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미분양 그거 없을 거냐? 그거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분양 있고 미분양이 소화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수요가 그러니까 한 10% 이 정도 되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언제 사느냐? 예. 좀 기다렸다가 한 20, 30% 떨어졌다. 아마 그때는 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거미집 모형 있죠. 예, 예, 그거 뭐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있습니다. 뭐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에 의하면 뭐 그거 설명은 하려면 또한. 자, 그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네. 자,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게 생산비가 결정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이게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냐.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 부동산은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인구하고 소득하고 관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구도 줄어들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소득이 계속 높아진다. 그러하면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뜁니다.
근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게 생산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요? 장기적으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봅시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가격이 올랐죠. 또 10년 전은 그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는 지금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부동산 가격, 우리가 생산의 3요소, 자본, 노동, 토지죠. 자본 비용이 이자율입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만큼 이자율이 낮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계속 오를 겁니다.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옛날에 10% 이상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자율이 오른 거다. 그 다음에 노동, 인건비죠. 임금 우리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라서 매년 오릅니다. 앞으로 임금도 계속 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집가. 여러분 공시지가 내리는 거 봤습니까? 공시지가 계속 오릅니다. 공시지가. 옛날에 2007년인가 2008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IMF 때도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도 공시지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전국적으로 평균 한 3% 정도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감정평가협회에 갔더니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건교부에 보고를 했더니만은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데 수독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만은 갑자기 지시가 내려온 거야. 아니, 평균 공시지가 3% 정도 떨어졌는데 큰일 났죠. 그 공시지가와 연관된 세금이 뭐 몇 가지 하든가 몇십 개, 수십 가지가 이거하고 연관되는데 그거 떨어지면 세수가 왕창 내려앉아요. 그래서 발표 그만, 이래갖고 재조사 하라. 이래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시 재조사했다면 재조사해갖고 공시지가 오른 것으로 약간 오른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시지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나라가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 월급 못 받습니다. 월급. 계속 오를 겁니다.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산비를 결정한 자본 3요소,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생산비는 안 들어가지만은 원가에는 들어가는 거. 세금 아닙니까? 세금. 세금은 이게 원가에 갖다 붙습니다. 세금을 많이 때리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붙이면 무조건 부동산 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생산비는 일단 생산된 것은 우리가 함몰, 매번 썬큰 코스트를 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때려잡으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연인만 있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면 떨어지죠. 소득이 왕창 떨어졌다. 그러면 인건비가 확 줄 거예요.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째로 이자율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나라가 망해서 인건비가 왕창 떨어졌다. 베네수엘라처럼 됐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회사 직원 월급을 갖다가 반으로 툭 깎거든요. 그러고 해서 지가에서 공시지가를 반으로 푹 깎아버려. 그러면 금방 떨어집니다. 금방. 지구상에서 가장 집 사기에 집값이 비싼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집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집 사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베네수엘라야. 그럼 베네수엘라 집값 안 떨어졌느냐? 집값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보다도 소득이 더 떨어진 거죠. 우리 말은 PIR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평균 집값이 그 나라 평균 가계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그걸 PIR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13, 4했다가 17, 지금 하면 17, 8 됐는데 지금은 아마 20 넘었을 겁니다. 20 한 4, 5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1년 한 푼도 안 쓰고 저금을 하면 한 25, 4, 5년 지나면 집을 겨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으면 안 돼. 무조건 100% 저금했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비싼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뭐냐면 PIR이에요. 45 내지 5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어떨까요? 베네수엘라요.
170입니다. 170.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170년 동안 라면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굶고 170년도 저금해야지 평균 주택을 삽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집값 상승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소득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으면 집 사기가 그러니까 수월해지는 거고, 집값이 그러니까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칩시다. 이러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야 다 생각하겠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소득이 더 떨어지면요,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영원히 못. 자, 그래서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세금을 강하게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집 살라 할까요? 집 안 사죠. 집 안 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 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새 집이. 새 집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집 값은 무조건 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있잖아요. 생산, 삼요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택의 질이 떨어져서 값이 떨어졌다. 그게 과연 싼 건가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학고방을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했는데 그래서 좋다고 박수 칠까요? 집을 이제 새로 안 지어요. 안 지으면 1년에 안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2 내지 3%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집을 싸게 사는 거, 그게 어떻게 싼 겁니까? 아니죠. 새 집을 싸게 사요. 새 집을 싸게 살려면 집값 상승보다도 소득 상승이 더 높아야 됩니다. 소득 상승이. 우리나라에 지금 학고방들 별로 없고 빈민가들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 소득이 계속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집값만 낮추는 게 아니고요. 집값하고 소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득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싸게 사는 겁니다. 소득을 높여.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